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지혜로운 가난뱅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김첨지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풍요였다. 그 이름처럼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커다란 기와집은 재력을 과시하는 듯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매일 아침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금으로 만든 각근을 늘어뜨린 채 마을을 활보했다. 허허, 저리 비켜라! 김첨지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길 한쪽으로 비켜섰다. 너희 같은 것들은 평생 이런 옷감 한번 만져보지도 못할 거야. 이 비단 한 필이면 너희 집 한 채 값이니까. 김첨지는 옷자락을 펄럭이며 우쭐댔다. 돈이 없으면 말도 마라. 감히 내 가는 길을 막으려고?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는 분개했지만 그가 마을의 땅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다. 마을 끝자락 낡은 초가집에 박기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옷은 여기저기 기워놓은 자국이 역력했고 신발은 바닥이 다 해져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늘 환한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 무거운 짐을 혼자서 어떻게 들고 가세요? 박서방은 지게에 나무를 지고 가던 할머니를 보자 달려가 짐을 대신 져주었다. 아이고, 고맙네. 뭘요, 당연한 일이죠. 박서방은 날마다 마을 어르신들의 일을 도와드리고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시간을 보냈다. 가진 건 없어도 주변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저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그래, 마음이 금덩이보다 귀해.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좋아했다. 가을 추수가 끝난 어느 날 마을에서는 풍년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다. 마을 회당마당에 길쭉한 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떡과 술, 나물과 고기를 나누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지주 김첨지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혼자서 좋은 안주를 먹고 있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잔치가 뭐가 좋다고 야단들이야. 나는 평소에도 훨씬 더 좋은 걸 먹는데. 사람들은 그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잔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참고 있었다. 그때 박서방이 앞에 나섰다. 첨지 어른, 오늘 잔치에 나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군. 김첨지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서방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첨지 어른께서는 늘 돈이 최고라고 하시는데 혹시 머리는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김첨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머리? 나한테 머리 얘기를 하다니. 돈도 없는데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럼 한번 내기해 보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좋다. 자네가 머리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어디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봐. 박서방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돈이 전부라고 하시던 생각을 바꿔드릴 수 있다면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했다. 박서방은 김첨지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다. 첨지 어른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김첨지는 코웃음을 쳤다. 그야 당연히 내 금괴에 있는 금덩이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군.
그럼 한 가지 내기를 해보시겠어요? 첨지어른이 가진 황금 한 덩이와 제가 말하는 보물을 바꿔보시겠습니까? 자네 같은 가난뱅이가 내 금덩이와 바꿀 만한 게 뭐가 있다고?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첨지어른이 아프셔서 한 달 동안 누워 계신다면 누가 돌봐드릴까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박서방이 다시 물었다. 그럼 제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요? 저요, 제가 돌봐줄게요. 마을 아이들이 먼저 손을 들었다. 나도 도와주겠어. 우리가 음식도 만들어줄게. 마을 어른들도 너도 나도 손을 들었다. 김첨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돈은 많아도 진심으로 걱정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마을의 진짜 보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첨지어른의 금덩이로 이걸 살 수 있으신가요?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김첨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해가 저물어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박서방이 다시 김첨지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첨지어른처럼 똑똑하신 분이면 우리 마을의 수수께끼도 금방 쉽게 마치실 수 있겠죠? 김첨지는 아까의 일로 자존심이 상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또 무시당할 수는 없었다. 그깟 수수께끼야 뭐가 어렵겠어. 어디 한번 내봐. 박서방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가 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고 가난한 자도 가지고 있으며 부자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건 무엇일까요? 김첨지는 머리를 싸매고 생각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가난한 자도 가지고 있다고? 거참 이상한 수수께끼네. 가난한데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쌀? 아니면 옷감? 그것도 아니면 집?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알아맞히시면 첨지어른께 절을 올리겠어요. 김첨지는 한참 동안 끙끙거리며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잘 모르겠군. 답이 뭔데?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모두 다 아는 답이죠.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가난한 사람도 진정한 친구를 가질 수 있으며 부자도 진짜 친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친구를 많이 사귈수록 더 많은 친구가 생기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아, 그렇구나. 기근이 말이 맞아. 친구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지. 김첨지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다. 돈은 많지만 진짜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잔치가 끝날 무렵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서방 주위로 모여들었다. 기근이 오늘 정말 속이 후련하네. 그래, 평소에 우리를 무시하던 김첨지가 저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구먼. 자넨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가진 건 없어도 머리와 마음씨만은 금덩이보다 귀해. 박서방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화내는 것보다는 웃음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김첨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다. 무엇보다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한 김첨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완전히 당했구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날 밤 마을은 그 얘기로 떠들썩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김첨지는 그날 이후 거들먹거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돈만 믿고 허세를 부리던 그가 진정한 지혜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다. 돈과 권력만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진정한 힘은 지혜와 신뢰에서 나온다. 주인집 딸과 눈맞은 하인. 황해도 우령산자락 신천 땅에 돈 많고 세력 있는 강진사라는 양반이 살았다. 아들, 딸, 남매를 두었는데 그중 딸 지선은 인물이 빼어나고 학문에도 뛰어나 아비의 자랑거리였다. 지선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매사에 조심하거라. 네, 아버님. 강진사는 관연한 딸의 신랑감을 구했다.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 많은 처자인지라 사방에서 혼담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딸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은지라 강진사 마음에 쏙 드는 신랑감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임자, 눈에 차는 신랑감이 아직 보이지 않는구려. 그러게 말이에요. 매월댁이 부지런히 알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어느 봄날이었다. 새가 노래를 부르면 꽃이 화답할 것 같은 화창한 오후였다. 아, 어쩜 이리도 날씨가 좋을까? 지선은 햇볕이 잘 드는 후원뜰에 나와 봉곳봉곳 부풀어 오른 꽃망울과 파릇파릇 피어나는 싱그러운 봄 향기를 맡았다. 그때 희고 흰 목련꽃을 바라보던 지성은 씨 한 수를 읊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그 소리에 화답하듯 뒷소절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분명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선은 부끄러워하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누굴까? 올 사람이 없는데. 지선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았다. 화답하는 시의 내용에는 깊은 내공이 들어있는 것 같았고 학문의 조예가 깊어 보였다. 그때 누군가 슬며시 다가왔다. 접니다, 아가씨. 하인 용선이었다. 친모로 들어온 홀어머니를 따라 어려서부터 행랑채에서 살다가 이제는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동량으로 배운 학문이 제대로 공부하는 자제들보다 더욱 월등하다고 훈장한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들었던 바이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나? 또한 용모도 출중하고 힘도 장사인 용선이를 강진사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저 아이가 양반집 자제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아깝군, 아까워. 강진사는 지선이의 신랑감으로 온 양반집 도령들보다 용선이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지선도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 왜 양반집 자제라야만 하지? 철없을 때 지선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집갈 나이가 되고 매사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한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 지선은 차갑게 말했다. 여긴 무슨 일이죠? 누가 보면 어쩌려고? 용선은 그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선의 손을 잡는 것이었다. 아씨, 전 오래전부터 아씨를 좋아했습니다. 이 손 놓으세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반드시 무과에 합격해서 진사님께 아씨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지선은 용선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아직도 용선에게 잡혔던 손에 그의 체온이 남아있었다. 돌아보면 지선도 용선을 좋아했었다. 철없던 어린 시절 2살 많은 용선을 오빠처럼 따르며 놀곤 했는데 그땐 왜 부모님이나 친모가 나서서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지 잘 몰랐다. 용선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아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에 남다른 재주가 있어 무과 시험에 합격해서 무인이 되기를 꿈꿨다. 무관이었던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고 결국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를 따라 강진사 집에 의탁해서 살아온 것이다. 다음 날도 지선은 무엇에 이끌리듯 후원 뜰에 나와 시를 읊었다. 그러자 용선의 화답이 이어졌고 그건 마치 두 사람만의 비밀 암호 같았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아버님이 아시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아씨,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 달 치르는 무과 시험에 합격하고 허락을 받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지선이도 듬직한 용선이가 좋았다. 그들은 이제 헤어질 수 없는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어느 날 밤 딸을 보려고 진사 부인이 후원에 나왔더니 딸의 방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용선의 목소리가 아닌가. 부인은 조용히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모든 면으로 나무랄 것 없는 용선이지만 집에서 부리고 있는 하인 아닌가. 이건 안 될 일이지. 다음 날 아침 부인은 지선을 불렀다. 안채로 거처를 옮기거라. 지선은 안채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불이 붙은 두 마음이 그대로 꺼져버릴 리가 없었다. 밤이면 살며시 후원으로 나가는 딸의 모습을 목격한 부인은 마침내 강진사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다. 뭐라고? 거두어준 은혜도 모르는 그 미천한 자가 지선이를 넘본다고? 강진사는 힘께나 쓰는 하인들을 모아 용선을 잡아오게 했다. 배은망독도 유분수지 감히 지선이를 넘보다니. 진서울은 아씨를 좋아합니다. 반드시 무과에 합격하겠습니다. 듣기 싫다. 당장 헛간에 가두어 버려라. 그리고는 딸을 불러서 다그쳤다. 아비의 기대를 저버리고 못된 행동을 하다니 다시는 만나지 말거라. 지선은 방으로 돌아와 용선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흐느끼 울었다. 임자, 저 아이 서둘러서 시집 보냅시다. 그래요. 지체하다간 큰일 나겠어요. 강진사는 눈높이를 낮추어 그동안 퇴짜를 놓았던 신랑감 중에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다. 문제가 될 수지는 없애는 게 좋겠어.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 비밀스럽게 뭔가 지시했다. 그날 밤 헛간문이 열리고 온몸을 묶인 사내가 어디론가 끌려나갔다. 그리고 외딴 곳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사내는 다신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다음 날 강진사가 딸을 불렀다. 이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혼인 준비나 하거라. 사랑채를 물러나와 돌아오던 길에 담 너머로 하인들이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 됐어. 어쩌다 그런 몹쓸 일을 당한 거야. 입 다물어. 아가씨와 눈이 맞았대. 지선은 용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밤새도록 통곡한 후 새벽녘에 유서를 남기고는 뒷산으로 올라가 굵은 소나무에 줄을 걸었다. 그들의 슬픈 사연은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피지 못한 두 사람의 슬픈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용선이 사라진 그 깊은 웅덩이를 장사못이라고 불렀다. 인연은 따로 있었네. 진영과 만기는 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부친 박진사와 이초씨가 오랜 친구였기에 둘은 마치 친형제처럼 지냈다. 하지만 자라면서 차분하고 내성적인 진영은 글 공부에 열심인 반면에 만기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학문엔 별로 관심이 없어 글 공부는 안 하고 틈만 나면 밖으로 나돌아다녔다. 만기 어디 갔소? 또 나간 모양이네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이초씨 부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동네방네 휘젓고 다니는 만기를 보며 걱정이 많았다. 세월이 흘러 진영과 만기가 어느덧 17살이 되었다. 진영은 그동안 추시에 합격하고 본과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만기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뭇거뭇 솜털이 자라나면서 둘은 이성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아랫마을 아무개 처자가 어떻다느니, 상철이 여동생이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느니 하는 얘기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 무렵 만기는 마음에 둔 처자가 있었다. 아랫마을 정생원의 막내딸 소연 낭자였다. 가끔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얼굴을 붉히는 걸 보면 그녀도 싫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느 날 소연을 마주친 만기는 용기를 내서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낭자, 당신을 사모합니다. 만기의 고백에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남을 이어나갔다. 소연은 달 밝은 밤이면 몸종을 데리고 강둑에 있는 누각에 가서 만기를 만나곤 했다. 성격이 쾌활하고 재치가 있는 만기를 만나러 가는 소연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웠다. 만기도 소연을 만나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는 무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했다. 한편 진영과 만기도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진영은 추시에 합격한 인재인지라 문턱이 닳도록 매파가 들락거렸다. 만기 자넨 혼담 얘기 없나? 난 정해둔 처자가 있어. 자넨? 정생원 댁에서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 자리로 정하실 것 같아. 만기는 뒤통수를 뭔가로 맞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급히 기별을 해서 소연을 만났다. 이게 무슨 일이오? 진영이와 혼담이 오간다는 말을 들었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들이 벌써 약조를 한 모양이에요. 우리 멀리 도망가서 살까요? 소연이 만기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진영은 만기의 친한 친구 아닌가. 만기는 소연과 헤어져 돌아오면서 슬픈 인연을 한탄했다. 하필 친구의 여자를 사모하다니. 둘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던 진영은 마침내 소연과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만기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지만 어딘가 허전한 마음을 감출 길 없어서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어느 날 만기는 보찜 하나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이제 마음을 정리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난 만기는 해가 석양으로 넘어가자 하룻밤 묵을 주막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길을 걸었다.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비켜주세요. 가까이 가보니 2명의 사내가 양반집 처자와 몸종인 하녀의 길을 막고 있었다. 2 사람을 놔줘라. 만기는 평소 갈고 닦은 무술 솜씨로 불량배들을 보기 좋게 물리쳐버렸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천만에요. 밤길 조심하시오. 만기는 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그 처자는 김선비의 외동딸 초선이었다. 그날 밤 만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초선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말이다. 초선도 자기가 싫지 않은 표정 아니었던가. 늦은 시간이라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온 게 못내 아쉬웠던 만기는 날이 밝자 초선을 찾아갔다. 김선비를 만난 만기는 무릎을 꿇고 간밤의 인연을 얘기하며 초선과의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폐기가 마음에 드는군. 초선이도 신세를 졌으니 생각해 봅시다. 얼마 후 2 집안에 혼담이 오갔고 사주단자를 보내고 청사초롱에 불을 밝혔다. 가정을 꾸리고 난 뒤 만기는 무과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무관이 되어 관직에 올랐다. 진영과 만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마음을 터놓는 좋은 친구로 지냈다. 만기가 비밀로 하는 단 한 가지, 바로 진영의 아내가 과거에 자기 애인이었다는 것만 빼고 말이다. 딸의 신랑감, 과부의 신랑감. 아우네의 장터가 열릴 때면 삼거리 주막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모, 여기 순댓국밥 하나 주소. 여긴 막걸리 1병 더 주시오. 눈웃음을 흘리며 바쁘게 오가는 주모는 몇 해 전에 한양에서 내려왔다. 장사꾼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딸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천안 아우네까지 내려와서 주막을 차린 것이다. 각지에서 장사꾼들이 오가는 길목이라 장날이면 제법 손님이 많았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도울게요. 다 큰 처녀가 술 심부름을 하다니 무슨 소리야?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갈 궁리나 해 이거사. 아무리 바빠서 손이 모자라도 한양댁은 절대 딸아이 순옥이는 주막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남편도 없이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딸이 외간 남자들의 눈길을 받는 게 싫은 것이다. 마땅한 신랑감을 찾아서 순옥이 얼른 시집 보내야지. 한양댁은 이제 19살이 된 순옥이 신랑감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가끔 주막에 들렁 순댓국으로 요기를 하고 가는 병만이라는 젊은 총각이 눈에 들어왔다. 저 총각 누구예요? 아, 직산에 사는 병만이라는 친구요. 관청에서 무관으로 일하고 있고요. 듬직한 외모에 수도분하게 보여 한양댁은 벌써 순옥이 신랑감으로 점 찍어두었다. 언제 한번 순옥이하고 만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장날이면 병만이를 은근히 기다리곤 했다. 본인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서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지 몰라. 사귀는 처녀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한양댁은 그런 생각을 하며 슬며시 쓴웃음을 지었다. 주막이 바쁠 때면 한양댁은 근처에 사는 수원댁을 불러 주방일을 돕게 했다.
수원댁은 이곳으로 시집온 지 한 해 만에 혼자가 된 청상 과부였다. 글 공부하는 남편에게 시집와 험한 일은 해보지 않았는데 막상 혼자 몸이 되고 보니 뭐라도 해야 먹고 살 판이었다. 자넨 주방일만 도와줘. 술시중은 들지 말고. 순옥이보다 2살 위인 딸 같은 수원댁의 처지가 안쓰러워 한양댁은 혹여라도 술 취한 취객이 수원댁에게 수작이라도 걸까봐 늘 신경이 쓰였다. 아우네의 장터가 열려 그날도 주막에 손님이 북적북적했다. 어느새 왔는지 그 틈에 사윗감으로 점찍은 병만의 모습도 보였다. 한양댁은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병만에게 다가갔다. 주모, 여기 순댓밥 하나 주시오. 좀 기다리시오. 예. 아참, 주모 저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요? 병만이 가리킨 건 주방에서 상차림을 돕고 있는 수원댁이었다. 과수댁인데 바빠서 도와주러 왔다오.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수원댁을 바라보는 병만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다. 괜히 과수댁이라고 말했어. 수원댁은 문 남자들의 시선을 끌 만큼 고운 자태를 가지고 있었다. 흠이라면 과부라는 건데 아이도 없으니 문제될 것도 없어 병만이의 관심을 끌 만도 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이후로 병만이 장날만 되면 꼬박꼬박 주막에 들르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예전엔 병만이 주막에 들리길 기다렸는데 이제 오는 게 걱정이 되고 말았다. 한양댁은 순옥이와 수원댁을 은근히 비교해 보았다. 순옥이도 예쁘장한 외모에 손색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미의 눈으로 본 거고 외간 남자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병만이 말고도 수원댁에게 관심을 보이는 인물이 한양댁 눈에 들어왔다. 호라비가 된 이생원이었다. 한양댁은 이생원과 수원댁을 이어줄 마음을 먹었다. 수원댁,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래도 어떡해. 연료문을 세울 거면 모르지만 연분을 만나 새 출발해야지. 내가 한번 나서볼게.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원댁은 고개를 저었으나 싫지는 않은 기색이었다. 한양댁은 손님이 뜸할 때 이생원을 만났다. 생원어른, 수원댁을 마음에 두고 계시죠?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아따,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나요? 생원님 손에 달렸지요. 그럼 다리 좀 놔주구려. 그러면 제가 이러는 대로 하세요. 한양댁은 순옥이 신랑감을 사수하기 위해 수원댁과 이생원을 어떻게든 엮어주려고 마음먹었다. 한양댁은 주막을 하루 쉬고 수원댁을 찾아갔다. 수원댁 있나? 네, 들어오세요. 순옥이 옷 좀 지어주려고 하는데 자네가 솜씨가 좋으니 와서 좀 도와주게. 순옥이 시집가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주막에 딸린 방에서 둘이서 천을 재단하고 바느질 채비를 하던 와중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오늘 영업 안 하시오? 밖을 내다보니 이생원이었다. 옷을 좀 지으려고 오늘 문을 닫았지요. 마침 이렇게 오셨는데 뭐라도 드시고 가시죠. 그래도 되겠소? 한양댁은 순대를 썰고 막걸리를 곁들여 주한상을 들고 들어왔다. 누추하지만 이리 들어오십시오. 밖에다 드리면 손님을 받아야 해서. 이생원이 방으로 들어와 두 여자와 마주 앉았다. 수원댁, 인사드려. 아래 사시는 이생원 어른이여. 수원댁은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남자와 이렇게 마주 앉아보는 것도 혼자 된 이후로 오랜만이었다. 자, 한 잔 받으시죠. 이생원이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수원대기에게 사발을 내밀었다. 드실 줄 알면 한 잔 하시오. 한양대기 사발에 막걸리를 따르자 수원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한 모금 마셨다. 자, 이것도 인연인데 생원어른 한 잔 따라 드리게. 수원대기 한 모금 마신 술기운에 얼굴이 발그레한 채 이생원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자 남녀 간의 정분이 나는 건 시간 문제였고 한양댁은 슬며시 자리를 비켜주면 그만이었다. 아우네 주막에 이생원과 수원댁 얘기가 나돌자 한양댁은 병만의 눈치를 살폈다.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듯 병만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보이자 한양댁은 이때다 싶었는지 생전 부르지 않던 순옥에게 주방일을 돕게 했다. 보아하니 아직 혼자인 모양인데 어떠시오? 주방에 있는 처녀가 내 딸인데 한번 만나보려우? 병만이 주방을 쳐다보니 처음 보는 처녀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서 일을 돕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 어울리지 않는 고운 옷을 입혀서 병만에게 선을 보인 것이다. 아우네 주막은 장날이면 여전히 장사꾼으로 붐볐다. 수원댁과 이생원의 중신엄이 한양댁의 사위가 된 병만도 아우네 주막의 단골 손님이었다. 직산으로 시집간 딸 순옥도 바쁠 때면 주막에 나와 한양댁을 도와주었다. 용마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른 왕. 깊은 밤이었다. 주위는 조용했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아령 왕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다. 곤하게 잠들어 있던 왕이 자정만 되면 살며시 일어나 의관을 갖춰 입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었다. 이 깊은 밤에 무슨 일로 나가실까? 신하들도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밤중에 왕을 아련한 적이 없는 터였다. 왕비는 조용히 일어나 왕의 뒤를 따랐다. 밤이 깊었사온데 어딜 가시는 겁니까? 왕의 얼굴에 순간 당황해하는 빛이 스쳤으나 곧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좀 다녀올 때가 있어 그러오. 밤이 깊었으니 왕비께선 어서 들어가 쉬도록 하시오. 내전으로 돌아온 아령 왕비는 이대로는 도저히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다. 따르는 신하들도 없이 이 야심한 밤에 나가다니 자기에게 못할 말이 어디 있다고 슬그머니 나가는 것일까? 왕비는 서운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시시콜콜 캐묻는 것도 도리가 아니었다. 무슨 중대한 일이기에 이토록 어두운 밤길을 혼자 다니신단 말인가? 왕비는 안절부절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다. 박혁거세는 13살에 동갑내기 아령 부인과 혼인하고 거서간 지금의 왕위에 올라 6개 부족을 통일하여 다스렸다. 당시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았지만 혁거세의 탁월한 통치 덕분에 서서히 강대한 나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늙음하게 왕에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것이다. 어느 날 왕이 나간 뒤 왕비는 말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 시간에 웬 말 울음소리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건 왕의 편전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왕비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다. 아니 저건 용마가 아닌가?
그건 바로 하늘을 나는 전설 속의 말인 용마였다. 편전 앞에서 용마는 마치 누구를 부르는 듯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자 잠시 후 왕이 모습을 나타냈다. 왔구나. 자, 어서 가자. 왕은 용마를 한번 쓰다듬더니 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용마가 순식간에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왕비는 용마를 타고 사라지는 왕의 모습을 넋을 잃고 쳐다봤다. 저 용마를 타고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시는 걸까? 왕비는 용마를 타고 하늘로 사라진 왕의 거동이 궁금해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날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날 왕비는 왕을 아련했다.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일이라니?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 혁거새는 왕비 앞에서 지난밤의 일을 딱 잡아댔다. 왕비는 왕이 용마를 타고 어디를 다녀온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대로 입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내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용마를 타고 어딜 가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뒤엉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궁금증은 더 커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생각하던 왕비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릎을 탁 쳤다. 그리고 도술에 능한 신하를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무슨 묘안이 없겠느냐고 상의했다. 섣불리 묘안을 짰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날 판국이었기 때문에 신하는 처음에는 묘안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지만 왕비의 다그침에 못 이겨 입을 열고 말았다. 소신이 알고 있는 도술은 워낙 하찮은 것입니다. 알고 있는 도술 가운데서 아주 작은 미물로 변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신하는 그것이라면 어렵지 않겠다며 몇 마디의 간단한 주문을 적어주었다. 그 주문을 서너 번만 외면 작은 미물로 자유롭게 변신하는 신통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왕비는 작은 미물로 변신하는 도술을 익히고 신하를 크게 치하했다. 그날 밤이었다. 자정이 되자 왕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왕비는 살그머니 일어나 뒤따라 나가 지켜보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편전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령 왕비는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 벼룩으로 변신한 다음 말 갈기로 뛰어올라 몸을 숨겼다. 잠시 후 혁거새가 모습을 나타내더니 용마에 뛰어올라 고삐를 잡았다. 자, 가자. 그러자 용마는 힘차게 날아오르더니 높은 하늘로 끝없이 올라갔다. 구름을 뚫고서 얼마나 올라갔을까. 용마는 마침내 하늘나라에 도착했다. 눈앞에 휘황찬란한 궁궐이 펼쳐져 있었다. 용마를 타고 궁궐 안으로 들어간 혁거새는 옥황상제 앞으로 나가 몸을 굽혔다. 서랍을 거서간 박혁거새 문안들이옵니다. 어서 오라. 그대가 다스리는 나라는 오늘도 평안한가? 그러하옵니다. 옥황상제님의 자비와 은혜 덕분인 줄 아옵니다. 허허, 오늘도 그대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니 마음껏 들라. 혁거새는 산해진미가 차려진 잔치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풍악이 울리고 많은 천상의 신하들도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 머지않아 그대도 이곳에 올 터이니 잘 익혀두시오. 화기애애한 잔치가 이어질 무렵 갑자기 옥황상제의 낯빛이 변했다.
풍악을 멈추어라. 거스가는 어찌하여 이곳에 지상의 인간을 대동하였는고? 혁거세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리끼는 게 없어 당당하게 말했다. 소인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속이려 들다니. 여보아라, 타고 온 용마를 샅샅이 살펴보아라. 한두 번 천상을 출입한 것도 아니고 그만한 법도를 모를 리가 없는 혁거세는 거리낄 게 없었다. 그런데 신하들이 달려들어 용마를 살피자 갈기에 숨어있던 벼룩이 떨어지더니 아령 왕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아니, 왕비가 어떻게 여기까지? 언제 도수를 배워 이런 공경에 몰아넣었는지 극성스러운 왕비가 원망스러웠다. 혁거세가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자 왕비가 옥황상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안될 말이다. 여보아라, 당장 용마에 태워 지상으로 내려보내라. 거스간에겐 엄한 벌을 내리리라. 왕비는 용마를 타고 궁으로 돌아와 통곡하며 밤새도록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혁거세는 지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7일째가 되는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혁거세의 몸이 5조각으로 분리되어 궁전 뜰에 놓여 있던 것이다. 왕비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왕비도 그 뒤를 따라갔다. 서라벌에서는 경건하고 장엄하게 혁거세의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그날 밤 요란한 천둥과 번개가 진동을 하더니 다음 날 혁거세를 모신 묘의 봉분이 터져 있는 게 아닌가. 다시 손질을 해도 천지가 진동하더니 마찬가지로 터져버렸다. 이건 하늘의 조화가 틀림없소. 신하들은 오랜 논의 끝에 장례를 다시 치르고 5개의 묘를 만들어 혁거세의 조각난 몸을 따로따로 모셨다. 그러자 그 이후로 봉분이 터지는 일도 천지가 진동하는 일도 사라졌다. 이게 바로 혁거세의 오릉에 얽힌 설화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선 오릉이 아령 왕비와 그 후대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이 같이 묻힌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나운 며느리를 길들인 시아버지. 섬진강 물줄기가 모이는 하동마을에 정진사가 살고 있었다. 성격이 단호하고 울고든 정진사는 인품이 좋고 학식이 높아 존경을 받았으나 고지식하고 엄격한 탓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한 번 화를 내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 온 집안 식구가 벌벌 떨었다. 식솔 중 누구라도 정진사의 말에 토시 하나라도 다는 날에는 다리몽둥이가 부러지는 날이었다. 아휴, 평소엔 점잖으신 양반이 왜 저러는지 몰라. 성격이 유순한 아내는 남편의 눈치만 살살 보며 속만 끓이고 있었다. 그런 정진사에게 외아들이 있었다. 손이 귀한 정진사는 아들이 20살이 되자 고개 넘어 마을에 사는 처녀와 혼인시켰다. 그런데 하필 그 처녀도 외동딸이었다. 딸이면 어떻소? 못난 아들보다 잘난 딸이 더 낫지 않겠소? 남편은 그렇게 실망한 부인을 위로하며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귀하게 길렀다. 외동딸은 부모의 염원대로 7살 때 천자문을 떼더니 그 이후로 사서 삼경을 비롯한 각종 서적을 두루 섭렵하기 시작했다. 딸은 자라면서 서예는 물론 사군자에다가
자수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딸 하나라고 원하는 걸 다 들어주다 보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오르면 부모에게도 절대로 굽히는 법이 없으니 하인들은 주인인 아버지보다 딸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제 딸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런 잘난 딸의 신랑감으로 적당하겠느냐 하는 거였다. 어느 댁도령이든 우리 아씨한테 장가오면 엄처 시야를 면하지 못할걸? 어지간한 지식으로는 아씨를 따라가지 못할 테니 감히 누가 장가를 오겠어? 그런데 그런 딸이 정진사 외아들과 혼인하게 되었다. 정진사 댁에 가면 성질부터 죽여야 한다. 자고로 여자는 참아야 하느니라. 혼례를 앞두고 친정부모가 딸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마침내 혼례가 치러지고 첫날 밤을 보낸 정진사의 아들 국진은 신부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다소곳하던 신부가 신방에 들더니 첫날 밤부터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문틈으로 신방을 지켜보려던 사람들을 소리를 질러 쫓아낸 것이다. 아버지 한 분도 힘들었는데 이제 한 사람 더 늘었군. 국진은 맥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성깔이 있던지 아들은 마누라 앞에서 꼼짝도 못했다. 마침내 하동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된 며느리는 엄격한 시댁의 규율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시아버지가 정해놓은 집안 규율이다. 어기면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당부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함부로 혈기를 부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억누르고 있는 성질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이었다. 며느리가 혈기를 감추고 있다는 건 아직 아들 외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다녀오던 국진이 비를 만나 객주에 들게 되었다. 이보시오, 보아하니 혼자이신 모양인데 합석하시죠. 돌아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사내였다. 그는 국진에게 이것저것 자세하게 물어 사실대로 말했으나 정작 자신은 임씨라고만 했지 그 이상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차림새로 보아 대갓집 자손임이 분명해 보였다. 이것도 인연인데 자, 한 잔 받으시오. 국진과 그 사내는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다. 비는 그칠 생각을 안 하는데 맛 좋은 술이 술술 넘어가다 보니 국진은 잔뜩 술에 취해버렸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국진이 정신을 차려보니 방 안에 누워 있었고 옆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가만히 있자. 어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래, 여자가 술을 따라준 건 생각나는데. 어둠 속에서 여인을 자세히 보니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데 차림새로 보아 주모나 작부가 아니라 기품 있는 대갓집 여인네였다. 술이 너무 취해서 간밤에 실수를 했나 보. 그런데 댁은 누구요? 그러자 여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전 임씨 가문의 딸로 출가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청산 과부의 몸으로 친정으로 돌아와 오라버니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오나 오라버니는 하나뿐인 여동생이 평생 독수공방으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걔가 하라고 저를 설득했지요. 하지만 드러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서 조용히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제야 만취한 국진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어디론가 따라 나선 기억이 희미하게 났다. 오라버니가 이곳에 자리를 마련하고 저를 불렀지요. 그리고 이렇게 여인네는 묵직한 돈꾸러미를 내놓았다. 오라버니가 마련해준 앞으로 살아갈 여동생의 미천이었다. 국진은 정신이 아찔했다. 장가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첩을 들인다면 엄한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니 벌써 오금이 저려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같은 성격의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뻔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간밤에 저질러 놓은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 말이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곧 데리러 오겠소. 국진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제가 간밤에 술에 취해 그만 책임질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밤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정진사는 가만히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어 정색을 하고 녹이 띈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저지른 일이니 어찌하겠느냐.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는 벌떡 일어났더니 소리를 질렀다. 걔 아무도 없느냐? 그 소리를 듣고 힘센 머슴 둘이 달려왔다. 여기 분수도 모르고 첩을 들이려는 녀석을 당장 묶어서 저 섬진강에다가 던져버려라. 하지만 주인어른, 어떻게 서방님을... 듣기 싫다. 당장 묶어서 강에 던져버려라. 그 소리를 듣고 부인과 며느리가 달려왔다. 영감,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뿐인 아들을 강물에 던지라니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과부가 되는 건 더구나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남편이 첩을 들인다는데 그걸 용서하란 말이냐? 네, 그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정진사가 재차 다짐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평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조를 종이에 써두어라. 며느리가 종이에 서약을 하자 정진사는 국진을 풀어주고는 재차 다짐했다. 어진 며느리가 간곡히 청하니 첩을 들이는 걸 허락하겠다. 당장 데려오도록 하거라. 그리고 평생 다툼 없이 살아야 한다. 만약에 다툼이 생긴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얼마 후 국진은 임시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 소실로 삼았다. 사나운 모습은 사라지고 남편과 소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정진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산골로 시집간 부잣집 딸.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잣집이 있었다. 그 집안은 주변 마을에도 소문난 부자로 통했다. 딸이 태어났을 때 비범해 보이는 한 노인이 찾아와 말했다. 이 아이가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소이다. 잘 키우시오. 부모는 그 말을 지나가는 소리로 여기고 염두에 두지 않았다. 지금도 잘 나가는 집안인데 더 일으킬 게 뭐 있다고? 근동에 소문난 부자인데 집안을 일으키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렀다. 그 집안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으니 딸이 22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 한 동네에 살던 소꿉친구 미자와 석순이는 벌써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말이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 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뭐가 모자라서 시집을 못 가는 걸까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네가 뭐가 부족하단 말이냐? 딸은 억울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보세요. 저는 키가 작아서 옷값도 절약할 수 있고 팔이 커서 넘어질 염려도 없어요. 게다가 눈이 크니 뭐든 잘 보고 손가락이 짧으니 부지런히 일도 잘할 테고 코도 둥글럽적해서 복도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저를 데려가려 하지 않는 걸까요? 딸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얘야, 세상 일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귀한 인연은 늦게 오는 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꾸나. 아버지도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걱정 말거라. 네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란다. 좋은 인연이 곧 올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이웃 산골 마을에 사는 한 가난한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했다. 남편 될 사람은 첩첩산중 깊은 곳에서 풀밭을 일구며 홀아버지와 사는 젊은이였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민에 빠졌다. 우리 귀한 딸을 그런 산골로 시집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한마디 거들었다. 신랑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는 보셨소? 소문으로 듣기는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총명한 총각이라고 합니다. 밤에는 학문에 매진하며 과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첩첩산중이라. 중신아비의 말에 딸은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도 제 자리를 찾아야 해요. 잘 살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딸의 뜻을 꺾지 못하고 허락했다. 딸은 그렇게 시집을 갔다. 시집 간 곳은 아버지가 우려한 대로 첩첩산중 깊은 곳이었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겨우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오두막,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인 집에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피죽을 쑤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시집을 가니 방 가운데를 천으로 가려 신혼방을 꾸몄다. 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적응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남편은 이상한 규칙을 내놓았다. 여보, 앞으로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 숫자만큼 그쪽 사람이 굶는 거야. 당신 쪽에서 손님이 오면 당신이 굶고 내 쪽에서 오면 내가 굶는 거야. 어때? 딸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랐지만 속으로는 서러움이 북받쳤다. 어느 날 딸을 보고 싶어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말을 타고 산골 오두막을 찾아왔다. 험한 산길을 넘으며 아버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내 딸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고. 오두막에 도착하자 딸이 문을 열고 아버지를 맞았다. 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얘야, 내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딸은 아버지를 방으로 모시고 피죽을 끓여 대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딸은 아버지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속내를 털어놓았다. 아버지, 사실은 우리 집에 이상한 규칙이 있어요. 손님이 오면 손님 숫자만큼 그쪽 사람이 굶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오셨으니 저는 내 끼를 굶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네 말 잘 들었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와 의논해보마.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딸의 처지를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딸의 상황을 듣자마자 통곡했다. 먼저 배골치 않게 당장 쌀 한 가마를 보내세요. 그리고 논 서른 맞이기를 딸에게 주고 작년 농사지은 벼도 함께 보내야겠어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한수를 더 떴다. 그럽시다. 당장 집을 구해 마을로 이사시키고 사위도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그리하여 부모는 쌀가마를 실어 딸의 집으로 보내고 얼마 후 마을로 이사를 시켰다. 하지만 사위는 처가에서 보내주는 쌀을 먹지 않고 장리로 빌려주질 않나 돈 한 푼 쓰는 것도 벌벌 떨 정도로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씀씀이는 그대로였다. 딸은 짜디짠 남편의 인색함에 숨통이 막힐 지경이었다. 몇 년 뒤 장인의 부고가 들려왔다. 사위는 장례를 치르러 처가에 갔다.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 씀씀이가 해푼 처남을 유심히 살펴본 그는 처남이 머지않아 재산을 탕진해버릴 위인이란 걸 알아챘다. 사위는 결단을 내렸다. 이 집 살림을 내가 지켜야겠구나. 사위의 예상대로 처갓집은 점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얼마 후 처남이 그 많던 땅을 팔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사위는 남들보다 더 후한 값으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3년이 지나자 사위는 처가의 남은 재산을 몽땅 사들였다. 그런 뒤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처남에게 반을 돌려주고 나머지 반은 자신이 챙겼다. 그 후에도 사위는 철저히 재산을 관리하며 처남과 더불어 집안을 다시 일으켰다. 딸은 남편을 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 알았어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이요. 당신도 나를 믿어줘서 고맙소. 결국 그의 성견지명 덕분에 망할 뻔한 처가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학문의 정진한 끝에 사위는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다.